여러분, 오늘 환율이 1,520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우리은행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동 문제가 장기화되면 환율은 1,6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요. YTN도 고도했죠. 환율 1,500원대 고착화를 넘어 최악의 경우 1,600원도 가능하다고요. 1,600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1억 원의 달러 가치가 불과 2년 전보다 약 2만 달러나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초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 1억 원은 약 7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1,520원 기준으로는 약 6만 6천 달러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찍으면요. 6만 2,500달러, 14,000달러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원화로 표시된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1억 원이라고 찍혀 있죠. 하지만 그 돈의 진짜 가치는 조용히 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강도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꺼냈습니다. 2차 최고 가격이 휘발유 리터당 1,934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1,878원을 넘어섰고 서울은 2,000원 돌파가 눈앞입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걸어도 시장이 그 상한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3월 초만 해도 환율은 1,45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520원을 뚫었습니다. 한 달에 70원이 올랐습니다. 70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함정입니다.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에게 매달 3,000달러를 보내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3월 초에는 약 435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456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 만에 21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가족여행 한 번 갈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어디로 간 걸까요? 증발한 겁니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1.2%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1월에는 마이너스 0.9%였는데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뒤집어진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물가가 8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주째 이어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통제를 언급하면서 배럴당 108달러를 찍기도 했죠. 국제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량 수입합니다. 달러로요. 기름값이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이 더 비싸집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달러가 더 필요하면 환율이 또 오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가속하는 소용돌이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단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약 32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입니다. 32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25억 원입니다. 32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약 12,800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의 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져갑니다. 원화 매도, 달러 매수, 환율이 오릅니다. 코스피는 30일 하루에만 약 3% 폭락해서 5,277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더 팝니다. 더 팔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또 팝니다. 여기서도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1175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중 기업예금만 1002억 달러입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바꾸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었으면 원화로 바꿔야 정상이죠. 그런데 안 바꿉니다. 왜요?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바꾸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라면 사재기를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삽니다. 나중에 없어질까봐 미리 사둡니다. 그러면 진짜 없어지고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 달러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고 모두가 믿으면 모두가 달러를 사고 진짜로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단서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878원입니다. 이 1,878원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수입 원가입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12달러 기준에 환율 1,520원을 적용하면 리터당 원유 원가가 약 1,070원입니다. 벌써 절반 이상이 원유값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정유사 정제 마진이 약 120원 붙습니다. 원유를 휘발유로 만드는 비용이죠. 물류비와 유통 마진이 약 100원,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이 약 110원, 그 다음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8원, 부가가치세 약 170원, 세금만 합치면 약 916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원유 원가 1,070원, 정제 마진 120원, 물류 유통 100원, 주유소 마진 110원, 세금 916원, 합치면 2,316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류세를 15% 깎아줬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 줄어서 최종 약 1,878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원유 원가 1,070원 중에서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같은 배럴당 112달러라도 리터당 원유 원가가 약 915원입니다. 155원이 차이 납니다. 리터당 155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한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600만 대입니다. 한 대가 한 달에 평균 80리터를 넣는다고 치면 전국적으로 한 달에 약 20억 8천만 리터의 기름이 소비됩니다. 리터당 155원씩 곱하면 한 달에 약 3,224억 원입니다. 1년이면 약 3조 9천억 원.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국민이 기름값으로만 1년에 약 4조 원을 더 내는 겁니다. 결국 1,878원짜리 기름 1리터를 넣어서 주유소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약 110원입니다. 나머지는 산유국으로, 정유사로, 정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를수록 산유국으로 가는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연쇄 반응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택배비가 오르고 식자재 운송비가 오르고 공산품 운반비가 오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비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국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31.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68%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밀 자급률 0.8%, 옥수수 자급률 3.5%, 콩 자급률 26%.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라면, 과자, 두부의 원재료가 거의 전부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오는 겁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밀 가격이 5.2%, 대두가 4.6%, 옥수수가 3.9%, 원당이 1.5% 동시에 뛰었습니다. 이게 다 달러로 결제하는 품목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2배로 뜁니다.
국제 가격 상승분에 환율 상승분이 겹쳐지니까요. 이걸 이중 가격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급 350만 원을 받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점심에 직장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외식을 합니다. 2년 전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은 리터당 1,6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올랐습니다. 김치찌개는 8,000원에서 11,000원이 됐습니다. 마트 장바구니 하나에 7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족 외식은 4인 기준 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8만 원도 빠듯합니다. 월급은 350만 원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월 4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축에서 빠집니다. 아니면 카드값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박 사장님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전부 수입 원재료입니다. 원가가 올해 들어 약 15%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줍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는 올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남기던 수익이 이제 150만 원도 안 남습니다. 직원 한 명 내보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자 300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은퇴를 앞둔 이 부장님입니다. 국민연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자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환율은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 수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미래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부장님의 노후 자금이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김대리도, 박 사장님도, 이 부장님도 세 사람 다 환율이 오르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달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같은 시기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걸까요? 2024년 초에 환율이 1,300원일 때 달러 예금을 들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 원어치 달러를 샀으면 약 7,692달러입니다. 지금 환율 1,520원 기준으로 원화 가치는 약 1,169만 원입니다. 2년 만에 169만 원을 번 거죠. 금을 산 사람은 더합니다. 2024년 초 금 가격은 온스당 약 2,05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약 4,510달러입니다. 120%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하면 원화 기준으로는 약 170%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통장에 원화만 넣어두고 있던 사람은요? 같은 시간 동안 돈의 가치가 약 17% 녹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양극화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부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원화만 가진 사람은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원화는 이렇게 약한 걸까요? 같은 아시아 통화인 일본 엔화도 약세긴 합니다. 하지만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하락폭이 최상위권입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평균 환율이 약 1,465원으로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분기 평균 1,597원 이후 가장 높습니다. 차이가 불과 130원입니다. OECD는 지난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중동 전쟁 직격탄이라고 했죠.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경제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프랑입니다. 스위스는 한국보다 GDP가 작습니다. 인구는 9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 프랑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통화입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자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스위스 프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스위스 프랑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매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스위스 프랑은 강하고 한국 원화는 약할까요? 차이는 부조입니다. 스위스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약 40%입니다. 한국은 약 48.6%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무역 흑자가 안정적이고 물가가 낮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금융시장의 깊이입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돈은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스위스로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올해 3월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2조 원을 빼간 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강국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네온가스, 크립톤가스, 희귀금속의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반도체 하나를 수출해서 버는 달러보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나가는 달러가 환율 상승으로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수출은 잘하는데 환율이 그 수출의 이익을 갉아먹는 구조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국가의 통화가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자, 이제 국가 전체의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비용 폭증입니다. 한국은 연간 약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배럴당 112달러에 환율 1,520원이면 원유 수입에만 연간 약 170조 원이 나갑니다.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약 25조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구멍,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삽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 돈은 한국 경제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세 번째 구멍, 외국인의 한국 증시 이탈입니다. 3월에만 32조 원 순매도.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누적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6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전부 달러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세 개의 구멍으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줄고 나가는 달러는 늘어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 법칙 그대로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게 환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2.5%입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하고 개인이 소비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와의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미국 금리가 3.5%에서 3.75% 사이인데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금리를 안 내리면 경기가 죽습니다. 이걸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 환율 안정,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4%입니다. 6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국가 총부채는 사상 최초로 6,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의 2.5배입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 환율 1,600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달러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최소 20%에서 30%는 달러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한쪽이 줄어들 때 다른 한쪽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자연적 해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간단한 건 달러 예금입니다. 시중은행 아무 곳이나 가서 외화 통장을 열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달러 ETF.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달러 자산과 미국 주식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금도 있습니다. 금은 온스당 4,510달러를 넘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말까지 5,055달러까지 전망합니다. UBS는 6,200달러까지 봅니다. 금은 전쟁이 나면 오릅니다. 불안하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면 오릅니다. 지금 세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핵심은 몰빵하지 않는 겁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금, 이 세 가지에 나눠서 담으세요. 경제학에서 이걸 포트폴리오 분산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한쪽이 받쳐줍니다. 두 번째, 현금댐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환율 1,600원이 오면 예상 못한 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OECD가 한국 성장률을 1.7%로 낮춘 건 기업 실적 악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인건비를 줄입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물가가 급등해서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에 중동전쟁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 2%대 초반이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이미 2.7%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움직일 수 있는 건 현금뿐입니다. 주식은 팔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부동산은 당장 현금화가 안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 싸게 나온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건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모으려면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월세,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검토하세요. 금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세 번째, 수입원 복선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극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식품, 유통, 항공, 여행, 이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회사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수출 업종은 환율이 오르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 같은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이 됩니다. 지금 당장 부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기술을 배우세요. 코딩을 배우세요. 영상 편집을 배우세요. AI 활용법을 배우세요. 시장에서 돈이 되는 기술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 업종에 눈을 돌리세요. 환율이 오르면 손해보는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득 보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방패, 현금댐, 수입원 복선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환율 1,600원 시대에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실패합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뚫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3차, 4차를 발동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00원을 넘어갑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합니다. 물류가 마비됩니다. 마트 진열대가 비기 시작합니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됩니다.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무너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흔들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니까 대출 이자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습니다. 이게 다 일어날까요? 모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1997년에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버텨냈습니다. 2008년에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위기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 공격 중지를 언급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환율이 1,430원에서 1,47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남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 68%, GDP 대비 가계부채 89.4%.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경제. 한 가지에라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을 올려야 합니다. 밀 자급률 0.8%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한 수준입니다. 북미 농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의 깊이를 넓혀야 합니다. 원화가 위기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건 외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드나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중에 달러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0%입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율 1,600원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도 써주세요. 기름값인지 식비인지 대출이자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